금요일에도 저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관세 판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1일 자정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JP모건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 최근 디커플링 하던 상승장 우리 증시 속에서도 이번 판결로 다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유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해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대 변동성이 지금 예상된다라는 기사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휴 기간에도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을 보면 최근에 미국과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대외적인 악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에서 나오는 관세 판결 이슈가 과연 시장을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지는 사실 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가 커플링돼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디커플링 되면서 가고 있는 또 장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 증시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우리 국내 증시로 또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불확실성이 우리 국내 증시까지 크게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립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흔들릴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화진 차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국내 시장은 사실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매크로를 영향을 보더라도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크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이제 무역 적자가 거의 한 1,1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오늘 그 대법원 관세가 만약에 트럼프 이제 행정부대로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향후에 과연 이 무역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동차 쪽에 대한 영향은 좀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센트에 대한 변화는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던 시장이고 코스닥은 정책적인 영향 그리고 코스피도 조만간 이제 오늘 이제 국회 이제 법소위도 이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3차 3법 개정안까지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 오히려 국내 쪽에 대한 매력도가 더 커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모두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크게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세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좀 K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내 원전주들 오늘 강한 흐름 보이기도 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또 원전이 이를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K원전 지금 담아봐도 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정 대표님께서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K원전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해서 원전주들의 랠리, 특히 올 한 해 동안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봐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0만 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2차 상승 초입 구간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이제 따라 타셔야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2만 원, 14만 원대 구간대 올라갈 때 중도에 따라잡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다소 부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이제 공략하실 때 아예 대장주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할 건지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원전 쪽에 대해서 이제 2차 랠리 상승에 대한 근거로 추가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언급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뭐 마누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제 따내게 되면서 다음 이제 체코 원전 이제 프로젝트도 우선 협상권이 일단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원전 쪽에서 또 기대가 되는 국가들이 중동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바라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계속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단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따낸 그런 이제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트랙 레코드를 토대로 해서 올해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주 행보들, 광폭 행보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치 과거의 조선 방산 사이클처럼 일단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 계속 내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여전히 좀 주도주로서 볼 만한 그런 관련 섹터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이 좀 적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도 K원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뭐 대다수의 글로벌 흐름이 최근에 뭐 GE 베르노바나 이제 지멘스 에너지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확실히 올해 신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폭 이제 늘어진 사항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아마 수주가 신규 수주가 아마 14조 한 8천억 정도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올해 가이던스로 대략 한 그 정도 수준인데 생각보다 그 수주가 빠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4분기 실적이나 이제 공시를 통해서 테슬라나 여러 빅테크 업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 한 30기 정도 이제 연간 2030년까지는 한 100기 정도 이제 가이던스 목표를 좀 내놓은 좀 상황인데 충분히 14조까지는 신규 수주가 충분히 가능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죠. 조만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국내 한 5월쯤에 방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이제 바라카 원전에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상업화하게 되기까지 그만큼 다른 이제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이게 시공 능력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나 최근에 뭐 대우건설 특히 EPC 쪽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 신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느냐 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가 조만간 펑티누프 2차 수주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찰에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작년 2월에 두산 밖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그 차입금을 통해서 이미 창원 공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다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저는 뭐 10만 원 초반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유망주를 한번 저희 후반부에 공개해드리는 유망주를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아마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8694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41,950원에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언제 매수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좀 최근에 밤잠을 설치시는 걸 보면 최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점을 도달했을 때 신고가를 경신했던 날에 그 후로 계속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화진 차장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 내어주실까요? 뭐 최근에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한 번에 붙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하나랑 그리고 폴더블 쪽에 대한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필름 쪽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따른 소재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사실 뭐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15만 위안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가격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소재 밑에 있는 자회사가 이녹스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추후에 IPO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에코에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작년까지 안 좋았던 실적들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시장에서 고민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녹스 에코엠, 이녹스 리튬 상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최근에 LS 이슈 있었죠.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회사 층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여러 사업군들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NDR을 했을 때도 이녹스 첨단 소재는 스페이스X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시장은 과연 이거를 내러티브로 볼 거냐 아니면 펀더멘털을 볼 거냐고 해봤을 때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히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향후에 좀 어느 정도 MOU를 좀 맺어놓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실적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2028년부터 본격 양산일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2년 뒤, 3년 뒤의 밸류를 현재가로 충분히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추가적인 반등 요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가 일단은 41,000원이네요. 41,950원이면은 아마 최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좀 따라잡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만약에 6월달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의 요소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는 삼성 SDI가 아마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지금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도 삼성 SDI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만 보더라도 일단은 내러티브 쪽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밤잠을 설치 정도로 고민이 많다 하셨는데 조금만 좀 홀딩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그래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현대오토에버요. 네, 현대 오토에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52만 9천 원이거든요. 네. 예, 20%예요. 20%시고 지금 손실을 네. 꽤 많이 보고 계셔서 걱정 많으시죠? 네, 네, 네. 특히나 좀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한 달 됐는데 전혀 자꾸만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이걸 또 중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그걸 제가 잘 판단이 어렵지 않아서 네. 네네. 1월 중순까지 열심히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네. 횡보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고민 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유정 대표님께 한번 전략 세워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1월 달에 그 매수하신 거죠? 네. 네, 한참 그 현대차 그 로봇 관련 이슈 나왔을 때 그때 기대감 한창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다른 로봇 관련 기업들도 많은데 그 현대 오토에버를 이렇게 특정하신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이걸 앞전에 좀 해가지고 또 좀 팔고 해가지고 좀 수익을 봤었거든요. 현대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1월 15일이었는데 1월 15일 앞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좀 사고 팔고 하다가 이게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그때는 네. 수익이 좀 낮췄어요. 네네.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예, 하나가 맞아요. 네, 또 수익 맞아요. 봤던 종목도 눌렸다고 생각하고서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중간에 또 따라잡기 하다가 또 물리고 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네. 바로 제가 그래요. 네. 네네. 일단은 현대차 쪽에 들어오고 있는 로봇 모멘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물론 이제 로봇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계속 시장 지수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멘텀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 성숙 산업보다는 성장 산업 쪽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 코스피 시장이 6,000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성장 동력, 로봇 관련 모멘텀을 어디까지 보면서 가야 되느냐. 그럼 주가 조정은 어떤 명분으로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현대 오토웨버가 사실상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오토웨버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를 자동차 쪽에 많이 매기다 보니까 최근에 그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을 보면은 그 깐부 회동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엔비디아 젠스장 CEO가 이제 깐부 회동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다량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살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앞으로 GPU 구매를 한 이제 GPU로 신성장 사업을 이제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이제 모멘텀이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그런 여러 가지 로봇 그런 시너지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세를 끌어올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은 약간 주춤. 근데 신선장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라는 게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시장에선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조정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그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간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이 20%라서 좀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본전 부근 때까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냥 가볍게 비중 10%로 쭉쭉쭉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매수가도 올라오면요. 본연고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좀 가볍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적어도 38만 원에서 36만 원 선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관망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게 한 52만 9천 원 그 매수가 정도로 올라오면 한번 10%는 매도를 하고 네. 그 10%는 끌고 올라가도 좀 더 그 상승할까요? 네, 가볍게 들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실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추세가 잡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 구간이 이게 어떤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만약 수익률 구간이 한 30% 이상 나왔다 했을 때 그때는 불타기로 조금 비중 확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그렇잖아도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제가 물타기를 할 텐데 너무 이 상태에서는 뭐 물타기를 해도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더 뭐 수량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이게 이게 가능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한 어느 시점에 5년이요?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냐? 어느 시점에 뭐 제 매수가 정도로 올라올까요? 어느 시점에 올라올지요? 그거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긴 한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6,000피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그때쯤이면은 다시금 또 시장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상반기 중에 올라오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잡으면서 흐름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호텔 신라, 호텔 신라시고요. 예, 57,000원에 20%. 57,000원이시면 매수한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전번에 좀 됐죠. 전번에 59,000원인가 갖다 내려올 때 그때 샀어. 아, 그때 매수를 하셔서 꽤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 예,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요번에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리네. 그러게요. 2월 10일에 좀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한번 이제 상승이 더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좀 손절을 해야 할지, 계속 가져가 봐야 할지 이화진 사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은 아마 호텔 신라가 이번에 이제 아마 처음 이제 사셨을 때가 작년 아마 9월, 10월쯤일 거예요. 그때 막 예, 시장에서 뭐 한한령 해제 얘기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뭐 면세점 매출 기대감 아마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호텔 레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의 뭐 엔트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다수의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빠졌고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특히 면세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그때 감안했을 때 그때 흔히 뭐 보따리상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실제로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걸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시기이다 보니까 실제 면세점에서에 대한 매출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적자가 나왔던 거는 애초에 그 면세점에 있는 항공에 있는 그 임대료에 대한 그 이슈가 일회성으로 좀 반영됐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들은 하나둘씩 영업이익률이 10% 20%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호텔 신라는 그래요. 뭐 일회성 비용이다 칩시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가 2% 3%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과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과연 매력적인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땅하게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까? 아니면 안 좋은 사업부에 대해서 철수로 인해서 비용이 감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 흔히 말해서 뭐 실적 마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당연히 호텔 그 신라에 대한 비중이 20%면 크죠. 사실 이 시장에서 그 한 종목이 20% 비중이면 나름 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호텔 신라를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고민을 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 많은 대안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호텔 신라는 비중을 만약에 다음 주나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만 원, 7천 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수도 있는데 만약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많은 다른 종목들을 찾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도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다른 종목, 유망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082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카카오게임즈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 시기를 보니까 이르면 작년 한 7월쯤이 아닌가 싶고 아니면 더 오래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시기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앞으로 좀 손절을 해야 할지 역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유정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일단은 뭐 지금 시기에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불황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주도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는 섹터가 지금 잘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소가리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셨기 때문에 손절이 또 쉽사리 잘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 가격까지 아마 손실률이 마이너스 30% 정도 내외 되실 텐데 저는 종목 교체 내지는 반매도 후에 다른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를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단기 순이익 누적 적자가 지금 계속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도 출시가 좀 많이 부재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작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필 또 올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신작이 또 라인업이 많이 몰려 있긴 해요. 그렇다면은 그냥 올해 그럼 신작 모멘텀 보고서 그냥 계속 기다릴까요?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장세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올라오면 주도주가 지금 같이 함께 따라서 올라갈 텐데 카카오 게임즈를 이 신작 나올 때마다 이제 기다리면서 소가를 하면서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그 멘탈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 그냥 들고 간 김에 그냥 끝까지 그냥 들고 가보겠습니다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에도 뭐 신작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신작이 3분기에 이제 발표가 될 오딘이라는 게임이 가장 또 대작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게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신작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하반기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상반기에 올라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반매도라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그 손익률을 빠르게 상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좀 말하기가 어려웠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3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는 02-2000-498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나오니까요. 거기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꼭 써주시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382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19,28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멘트로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인 이성현 대표이사가 지분을 진짜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점을 지분 축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차익 실현일지 한번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좀 기다려봐야 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뭐 대표이사가 이제 지분을 처분한 게 대략 한 14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이제 보통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대표이사들이 지분을 팔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좋게는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은 대표이사가 지분이 막 그렇게 또 마른 상황도 아니고 특히나 그 다음 이제 지분들이 대부분 이제 벤처 캐피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에 뭐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들 우려 뭐 이런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빠졌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회사가 예전에 뭐 실리콘투처럼 실적이 막 엄청나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수준이다. 그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컸다고 좀 보여지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다수의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가움치스나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해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들은 결국에는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수주가 계속 이어졌을 때 향후에 받아줄 수 있는 그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빠르게 쌓이느냐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지금 이제 고객사들이 그만큼 이게 AI,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틀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분위기는 다를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좀 흐름을 조금 근전적으로 좀 보여왔던 거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기술 계약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뭐
지분 매도에 대한 우려는 이게 싹 씻기는 겁니다. 지금은 모멘텀이었으면은 사실 주가는 그렇게 힘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에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쯤에 특히 중국 쪽이나 여러 고객사 새로운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매수가 19,000원이죠. 일단 저는 한 번은 기다려보자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홀딩하면서 좀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전략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예, 이수 페타시스요. 네, 이소페타시스시고 매수가와 비중은요? 12만 500원에 30%요. 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아,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아, 올해 매수를 하셨고, 이소페타시스, 올해 들어서 좀 힘을 많이 못 내고 있긴 합니다. 예, 예.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또 밀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하죠. 예, 예. 네, 지금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또 하필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이제 뭐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죠? 내려가니까 이거를 뭐 지금 비중을 좀 쳐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또 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이제 지난해 1월달 기점 뭐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뭐 한 5-6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예. 조정 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예, 예. 그래서 그 상승세가 강하게 길게 이어진 만큼 보통 이런 또 조정이 나올 때는 한 2-3달 정도는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이 지난 12월 달 기점으로 지금 한 2달 정도 조정을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3-4월 달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서 다시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진짜 저도 되게 애매하다라는 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손실률 한 마이너스 15% 정도 전후되실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비중이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또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정 걱정된다 하면 확전 손실을 한 반 정도 그냥 좀 가볍게 덜어내고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3-4월 달에 눌림목 확인하고서 거기서 다시 이제 비중 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보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도 일단은 한번 고려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왜 지금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딱 조정 주는 시기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은 이수페타시스 북미 그 고객사가 매출이랑 지금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수페타시스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네,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요즘에는 이제 막 미세 공정이 굉장히 첨단 공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 이런 쇼티지가 나고 있을 때는 캐파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이제 5공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또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캐파적으로 채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확인이 돼야지 다시금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날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일단은 반매도 정도는 일단 고려하는 건 일단 1순위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보유하실 거면은 3-4월 달까지의 그 흐름들을 조금 그 기간적인 그런 불확실성을 좀 안고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잘 고려하셔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좀 비중을 좀 더 실으려고 그랬었는데. 비중 더 싣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오히려 좀 줄였다가 다시금 이제 확인하고서 다시 비중을 싣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고민 해결해 봤고요.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항상 어떤 종목이라도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싣는 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LNF.
LNFC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20% 정도 되고 13만 4천 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LNF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저는 이제 단기로 하는데 5분에 좀 물려가지고 좀 오래 좀 일에 있어갖고 처음에는 여기서 제가 네. 제가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더 그래서 비중을 늘릴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비중을 늘려서 안 되면 연말까지 갖고 가면은 어떤가 아니면 여름이나 연말까지. 네,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전략이 제일 현명한 판단일지 한번 차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LNF는 이제 실적주로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작년 2분기 때 1,500억 적자였다가 그리고 3분기 때 200억 흑자 났고 이번 4분기 때 한 820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럼 1분기는 제가 봤을 때는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기존의 재고 손실에 대한 한입 부분들이 460억이 일단은 1분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460억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 800억이 났으면은 적어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가능성. 왜냐면은 보통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 보통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게 되면은 그게 레깅 효과가 2개월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800억에서 추가적인 상승 효과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LNF는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ESS용 이제 LFP 양극재 이제 캐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업체에서는 이제 LNF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기존의 중국 그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철수를 됐습니다. 철수가 됐고 그 시장은 이제 LNF가 뭐가 되는 시장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위에 배터리 업체 쪽인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빠르게 지금 4680 배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그 컬 테스트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는 거는 한 4월, 5월, 6월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2분기겠죠. 그러면 이제 4680 배터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 완성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LNF는 그에 따른 영향을 같이 덩달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중국 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공급 계약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소재 가격은 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보는 그 탄산리튬 가격 밴드가 만약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에서만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의 양극재 회사들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크게 축소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LNF나 아니면 대다수의 그 양극재 회사들은 우리가 3년 전에 대다수의 캐파를 증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차익금이 나왔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이 과연 이게 ESS용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LG 엔솔이 작년 대략 한 20% 비중이었다면 올해 ESS 쪽으로 거의 한 30%까지 더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소재 LNF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장님께서는 사실 20% 비중이면 전 충분히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오히려 전 비중이 더 늘리는 게 맞고 차라리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LG 엔솔의 4680 시리즈 관련 이슈만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은 좀 좋은 날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NF 이미 비중이 좀 충분하신 만큼 반도체 쪽을 좀 더 비중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좀 기다려보자라는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LNF 고민 상담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로 들어왔고요. 6264님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고민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에 비중은 30%고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일주일 전 임원 매도 이슈 때 너무 훅훅 떨어지길래 놀라서 뺐다가 다시 진입했는데 너무 고점에 진입을 했는지 생각보다 손실이 많이 커져서 계속 가져가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 2월 10일 이때 좀 하락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직행했잖아요. 네. 그 후에 좀 다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한가를 직행한 후에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네. 이 전략이 좀 괜찮았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매도를 했다가 또 무리해서 또 비중 30% 네. 들어가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 임원진이 매도를 하고 나서 아토피 임상 결과 발표가 그쵸.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으로 바로 떠버렸단 말이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임상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MSCI 지금 지수 편입이 또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아토피 쪽 그 임상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 다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런 임상 성공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모멘텀으로 또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내내 주가가 이제 올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도 비중만 좀 줄이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이 좀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들어가신 걸 인정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봤을 때 착한 그런 차트이긴 해요. 왜 착한 차트냐? 지금 여기 보면은 주가도 보이시죠? 지금 캔들 타고 있는 주가 보이실 때는 이게 단기선이고 파란색 라인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라인은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이에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있는 거는 61선인데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죠? 5, 20, 60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량 매도세가 한번 그 임직원 매도로 인해서 한번 나오긴 했었지만 여기 노란색 라인인 61선 구간대는 또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선 구간대를 사실 지켜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1선을 기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21선 구간대도 최근에 1월 들어서 속임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힙소 구간이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61선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래서 확실히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존에는 이제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갔었는데 1월부터 2월 달 구간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임직원들의 매도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매도가 또 투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R&D나 임상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가 뭐 지금 당장에는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대로 보유하셔도 돼요. 대신에 비중 축소는 뭐 본정권 다시 왔을 때 진행하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하게 비중을 이렇게 실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만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인 건 착한 차트다. 좀 시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다음 날 상한가에 직항해서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3,800원에 비중 80%입니다. 오, 80%의 좀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비중을 실으셨던 좀 특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싫다 보니까 아니, 비중이 좀 많아졌어요. 네네. 비중을 점차 더 싣게 되신 경우일까요? 네네.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마 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더 실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다면 손절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가를 네. 그것도 궁금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될지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 좀 시청자님께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차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혹시 이거를 코로나 때 사셨을까요? 아니요, 코로나는 아닌데요. 제가 그때 한번 수익 보고 나서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물리는 상태래 가지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백신 쪽인 건 아시죠?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백신 임상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시장에서 이제 그 백신이 수요가 사실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때 IPO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컸었죠. 뭐 그때 뭐 우리가 새롭게 이제 CDMO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얘기가 나왔었고, 뭐 대다수의 뭐 피어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상선 바이오로이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회사들은 계속 꾸준하게 여러 바이오 시민을 만들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본격적으로 CDMO 사업을 이번 1월 달부터 이미 릴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 성장성을 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두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미 코로나 때 보여져 왔던 그 캐팔 증설과 그 백신 인프라와 관련해서 물론 유통 파트너사는 다 있습니다. 여러 이제 뭐 그게 모회사가 이제 SK 케미컬이고 뭐 있긴 하지만은 사실 SK 케미컬도 사실 애매한 입장이고, 바이오 사이언스도 사실 CDMO 사업으로 이게 수익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딱히 저는 보여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특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머전시 같은 상황이 나오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사실 아까 앞에서 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게 명확한 해답일까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게 53,800원이고 그러면은 지금 49,700원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나 이제 8% 이상 손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을 오히려 빠르게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10만 원이나 9만 원의 평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선택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만 3천 원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거는 이게 명확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전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손절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 뭐 7천 얘기 나오고 있고 뭐 7,500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3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바이오를 하실 거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선택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에이프리 바이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ABL 바이오나 충분히 바이오 내에서도 특히 아니면은 코스닥 뭐 150 헬스케어 ETF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서 충분히 이거 손실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너무 미련을 안 가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이 많으시고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손절을 하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한번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매수가 76,000원에 비중 15%요. 76,000원에 15%시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1월 달에 매수했거든요. 1월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가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네네. 혹시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전략이나 뭐 앞으로의 뭐 방안이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좀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확신이 좀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설정해 봐야 할지 유정 대표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그 신성 델타테크 그 모멘텀을 어떤 걸 보고서 들어가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되고 해서 네. 예전에 한번 시세가 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네. 근데 재무도 보니까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또 관여 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네.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재료가 좋은 재료인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초전도체 테마처럼 한 번씩 시장을 휩쓰는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 테마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반짝했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초전도체라는 것만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당시 주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에 초전도체 이슈가 들어온다고 한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전도체 테마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신규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면은 초전도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런 주가의 상승은 심리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에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같은 종목들은 정말 그 이슈가 들어왔을 때만 반짝 튈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제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긴 해요. 일단은 자회사 중에서 2차 전지 쪽 그 배터리 셀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성 ST도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물류 서비스도 하죠. 또 최근에는 로봇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AI 시니어 돌봄 로봇인 레미를 통해서 지금 로봇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거저거 사업들 많이 건드리잖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풍부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업의 정체성은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은요. 사실 비중 뭐 15%로 들고 가기보다는 가볍게 그냥 접근을 해서 안 가면은 빠르게 자르고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류의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15%, 한 비중 5%로 가볍게 그냥 대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단 구간은 일단 65,000원 구간대만 크게 깨지 않으면 일단 추가적인 흐름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성 델타테크가 상단이 또 10만 원 구간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리뷰를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서도 애증의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끌고 가실 거다 한다면은 말씀드린 그 10만 원 전후 구간까지 일단은 기술적으로 노려보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역시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삼현이고요. 네. 54,100원. 네. 비중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 비중이시군요. 혹시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올해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오늘 했는데요. 오늘 이거 하셨군요.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거 월요일 날 어떻게 잘못 들어갔다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더 얼마나 목표가가 얼마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고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네. 워낙 6%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보니까 네. 앞으로 좀 다음 주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면은 다음 주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도 좋을지 한번 차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같고요. 목표가요. 일단은 이게 사면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대략 한 7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그 전년도에 한 5배, 7배 이제 주가를 올라왔던 거는 사실상 뭐 내러티브 같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겠죠. 특히나 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모델 쪽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버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HL 만도나 아니면 여러 이제 종목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시장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 이 회사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 뭐 IPO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양산에 대한 스케줄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화될 때 그때가 이제 사면이 여기서 이제 매출이 얼마 전큼 나올 것 같고
갖고 그 납품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 쪽으로 굉장히 큰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신규 수주에 대해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북미 고객사를 하나 둘씩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테슬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하모닉 드라이브가 가장 원티어 입장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을 거고,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대다수의 그 액추에이터 관련 회사들은 향후에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겠죠. 그게 지금 사면이 나와야 되는 과정이고, 뭐 여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사면은 지금은 뭐 증설에 대한 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건 사실 주가의 뭐 하락의 요인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지금 당장의 그건 아닙니다. 결국 사면은 지금 로보틱스와 관련된 모멘텀을 실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올해 가장 주요 관건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오늘 올해 현대차 그룹이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쯤에 버스다이내믹스 IPO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면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시청자님께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60일선에 또 걸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 하락분에서는 조금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분명한 건 이제 현대차 그룹도 3월에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주주총회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도 올해와 관련된 전략들을 어느 정도 내포해 내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사면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면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와서 유튜브 댓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꼬미님께서 신성 ST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손실이 꽤 있으시고 가지고 계신 지도 좀 되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부품 신성 ST에 대해서 유정 대표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내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그 종목 상담 도와드린 신성 델타테크 그 기업이 지금 모회사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성 ST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멘텀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신성 ST 저는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오긴 할 텐데요. 그래도 지금 또 코스닥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가, 신성 ST가 지금 현재 그 전기차 쪽 지금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유럽 쪽에서 지금 판매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기차 캐즘이 그래도 올해 기점으로 좀 지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작년에 뭐 IRA 법안도 폐지하고 보조금 정책도 줄이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유럽에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올해부터 다시 보조금 정책을 대폭 이제 늘리거나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특히 납품을 하는 곳이 신성 ST고, 또 이제 폴란드 쪽에 법인도 있습니다. 생산 거점도 있다는, 판매 거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LG 쪽이랑 이제 협력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인 신성 ST도 LG와 이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LG 하면은 배터리 셀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북미 쪽에서 ESS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ESS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 또 켄터키 법인을 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중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제 하반기까지 끌고 갈 만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구간대를 오히려 돌파하면요, 그때부터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강력 홀딩 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ST 강력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고민이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이 종목 상담해봤고요. 이어서 유튜브 채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림 PTS 종목을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2,00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저가일 때 물을 타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림 PTS 최근에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손실을 꽤 보시다 보니까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속기 전문 기업인데 우림 PTS 앞으로 좀 비중을 늘릴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좀 손절을 해야 할까요? 뭐 손절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로봇, 항공, 뭐 여러 방산까지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는 최근에 좋은 섹터들이 같이 이제 쓰이는 뭐 기어박스 공급 업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보니까 고객사도 현대 로텐도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3년간 좀 비슷한 사례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어떻게 나오게 따라서 공급이 얼마만큼 쌓이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린 PTS는 지금 대다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로봇이나 특히나 올해 작년에 좀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사실 그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 가는 가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우린 PTS도 당장에 뭐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특히나 대다수의 코스닥 종목들, 뭐 우린 PTS, 그러니까 3년도 그렇지만은 사실 커버하는 사실 에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 코스닥 정책과 맞물렸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갖춰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가도 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비중을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PTS는 외국인 수급이 좀 4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좀 분할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폴라리스 세원요. 폴라리스 세원이시고 매수가 네. 비중은요? 5,800원에 10%입니다. 가지고 계신 지 많이 오래되셨을까요? 한 6년 됐어요. 6년이나 되셨군요. 네. 10% 비중이긴 하시지만 정말 오랜 시간 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손절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언제쯤 추가 매수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중간에 일이 있어서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이셨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도 좀 늘리실 생각이 있으시고 네. 어떤 점을 가장 큰 기대감으로 개인적으로 좀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자동차의 부품 그거라서 그랬는데 네. 금액이 조금 많아서 손절하기가 그래서 네.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폴라리스 세원 좀 비중을 늘려봐야 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유정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시청자분 근데 비중이 10%인데도 자금이 많으시면 다른 종목들은 더 지금 많다는 거죠? 투자금이? 네. 10개 정도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4개 정도요? 10개 정도가요. 10개. 네.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다른 종목들도 많이 손실 중이신가요? 네. 근데 지금 시기에 폴라리스 세원을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새로운 신규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폴라리스 세원 같은 종목들을 저는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폴라리스 세원이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2,2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어.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폴라리스 세원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000원대 가격도 좀 아슬아슬하긴 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또 7월 달부터 지금 코스닥 동전주들 퇴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그 소외받는 기업들이 더 땅굴을 파거나 내지는 이제 관련 모멘텀으로 반등을 좀 세게 주거나 아니면 M&A 이슈가 붙어주거나 해야지만
주가상 좀 부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라리스 세원이 만약에 올라가려면 어떤 이슈로 올라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동차 공조 부품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이 또 그 전기차 플랫폼에 대응 가능한 공조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려면 적어도 지금 이제 캐즘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차라는 게 좀 발생할 수 있어. 뭐 내년부터 이제 차차차 계속 좋아진다라고 치면은 그 사이에 사실 폴라리스 세원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전주 상패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더 기다리고 막 추가 매수를 더 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아니면은 어차피 6년 기다린 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고 계속 방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좋은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세원이 올라오려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그 미국 쪽 관세 이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를 이제 인하된 걸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대미 특별법 그거 제정이 빨리 일단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간다 하면은 부품 관련 종목들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지금 플로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긍정 시나리오대로 가서 대미 특별법도 통과가 되고 자동차주 쪽에 있었던 그런 우울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반등 나올 수 있지만 그래 봐야 손실 구간이 지금 뭐 마이너스 80%일 텐데 마이너스 60%로 좀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그 추가 매수할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손절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원 좀 강력하게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아마 본인의 생각이 있긴 있으시겠지만 좀 참고를 하시면서 손실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네.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 코로나 때 SK 케미칼을 22만 7,200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네, 코로나 시국 때 정말 오래되셨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네, 25%입니다. 25%시고 중간에 손절을 생각도 안 해보셨을까요? 한번? 제가 주식을 네. 노후 자금으로 그냥 사가지고 놔두면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사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네. 팔지를 안 했어요. SK 케미칼 전략이 좀 그 중간중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서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종목들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한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때 상장할 때 사실 SK 케미칼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 지분이 아마 65%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면 그의 기업 가치에 따라서 SK 케미칼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상장을 했더니 결국 계속 이제 둘 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었죠. 그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것도 워낙 이제 이걸 SK 케미칼을 이제 투자했던 아마 헤지펀드 쪽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저하는 정책을 아마 요구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서 뭐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해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마 SK 케미칼한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라도 매도를 해라, 그러면서 현금성을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아마 주주 서한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잠깐이나마 이제 올라왔던 것 같고, 사실 이 회사의 본업은 그렇게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종목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 똑같은 흐름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지금 선택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많은 상황이고 어떤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50%, 60% 나오는 상황이고 어떤 회사들은 20, 30% 나오는 상황입니다. SK케미칼은 그럼 아까 앞서 얘기했던 S사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당장에 엄청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본업인 SK케미칼은 주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럴 상황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 절대 저는 이게 반대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로 좀 오히려 제한을 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흥미가 떨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케미칼 정말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지만 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